안녕하세요. 저는 김요셉. 신동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내가 쓴 시나리오는 왜 재미가 없을까? 아마 모든 창작자들이 할 고민인 것 같아요. 작가 지망생들이 다 할 법한 한 번쯤은 할 법한. 본인이 쓴 것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게 이런 작품이었나? 난 이렇게 재미없는 작품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느낌대로 나왔는데 약간 네.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시작할 때 그 전체 전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꽂히는 장면들, 꽂히는 소재들만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로 저도 비슷하긴 한데 어떤 이야기를 써야겠다 하고 네. 쓰다 보면 네. 조금씩 그 이야기로 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초기 설정을 너무 허술하게 잡았구나. 네. 이렇게 네. 썼으면 안 되는데 하고 네. 고치다가 이게 더 이상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판단이 맞아요, 안 되는 맞아요. 그 네. 지점에 계속 네.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쓴 시나리오는 왜 재미가 없을까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스토리, 흥행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오기환 감독님의 책으로 이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작가분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걸 되게 오래전에 봤다가 네. 한 5년 전에 봤다가 지금 다시 리뷰를 하는 거는 네.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작곡서가 이거는 사람들이 꼭 알고 쓰면 정말 쉽게 입문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 책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딱딱 맞아요. 공식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공식이죠. 전달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네네. 그래도 그들이 쌓아온 공식들, 법칙들을 좀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이야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초보 작가들이 쓰다 보면 용두사미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설정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 막 이상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꽂힌 것들만 좀 집중하느라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 장면 재밌겠다 하면 그 장면 넣고 이 장면 재밌겠다 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듯한 그런 식으로 쓰는 작가님들이 훨씬 더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구조를 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일관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재밌었다가 어느 때는 막 엄청 재미가 없었다가 이렇게 그 재미의 편차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구조적인 방법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먼저 세 가지 공격점이 존재해요. 뭐 액트 1, 액트 2, 액트 3 뭐 이렇게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액트 1, 2 사이에 공격점 하나.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 공격점 둘, 그리고 마지막 2막과 3막 전 절정에서 공격점 3 이렇게 설정을 해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모든 작품을 다 약간 공격점에 나눠서 분석을 하시는데 이게 막 주제도 사실 다 각자 공격점마다 주제가 다 정해져 있고 각자 공격점마다 다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는 전환점들이 다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력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막 썼을 때는 막 이렇게 쓰다가 왜 뭐가 바뀌지 했는데 이 공격점 개념을 알고 나서는 맞아 이때쯤이면 변주를 한번 줘야지. 그리고 주인공한테는 이런 시련이 있어야지 하고 애초에 쓰기 전부터 설계를 하고 시작하니까 훨씬 이 점에서 좀 뼈대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론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이렇게 3초점이라고 해가지고 구성점을 3개 가져가면서 뭐 동력을 유지한다 이런 이론들이 되게 많고 오기환 감독님도 약간 이런 주장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신 분 같은데 왜 2막이 시작할 때 공격점이 한 번 나와야 되고 2막 중간에서 공격점이 한 번 나와야 되고 3막 시작할 때 공격점 한 번 나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왜 이때 이렇게 공격점을 줘야 저희가 이거를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까? 단순히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에 공격점이 있어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 진짜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쵸. 공격점 3개, 이렇게 구성점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래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지 하면서 쫓아가는 거에 대한 의문이군요. 맞아요. 이게 진짜 본능적인 건가? 아니면 약간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는 계속 의문점입니다. 약간 개화라고 하나요? 그 생물들이 네. 다 다르게 초기 생물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개처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도 뭔가 이 1막이 더 긴 이야기가 있고 그 3막이 엄청 긴 이야기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들마다의 그 장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막이 길면 사람들이 너무 루즈하게 느끼고 설정이 과하다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2막이 너무 1막이 짧거나 뭐 3막이 짧거나 하면 좀 설정이 부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특정 지점들이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다가 약간 거기서 약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구성점들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냥 타임라인을 내가 생각한 공격점 1 여기고 2는 여기고 3은 여기겠거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집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러닝타임에서 타임라인 딱 찍어보니까 진짜 3분의 1 지점에 공격점 1이 나오고 정 가운데 공격점 2가 나오고 3분의 2 지점에 공격점 3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이게 뭔가 이때 해야 된다 설계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이 지점이 딱 나와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정도의 구성에 굳이 찾자면 그런 공격점들을 찾자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작가분들이든. 근데 이제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게 정말 강한 공격점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차이는 있지만 굳이 그 구조를 찾자고 하면 다들 뭔가 이런 구성에 맞춰서 쓰긴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약간 진짜 본능적인 건가? 약간 여러 스토리들을 체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학습된 구조인가? 약간 이런 체화된 구조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흥행하는 글쓰기란 책을 읽고 나서 좋았던 거는 정리되지 않았던 이 습관과 이것들이 명료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좀 더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표면 서사와 심층 서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다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다들 그렇게 쓰지만 이거를 텍스트로 알지는 못하고 그냥 막연히 썼던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알아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 시를 가지고 심층 서사를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심층 서사 안에서도 공격점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공격점이 3개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면 더 이야기가 풍부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한 가지에 매몰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큰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큰 공격점에 집중하다 보면 좀 그 어떤 심층 서사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하게 되고 심층 서사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큰 맥락에서 너무 그 이야기가 루즈해지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예술 영화, 예술병에 걸리기 쉽죠. 심층 서사에만 집중하게 되면. 두 번째 내 시나리오가 재미없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은 캐릭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행동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 그래서 막 저희 이제 학교 다녔을 때도 교수님이 주인공이 뭔가를 해야지, 주인공이 호감으로 보여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약간
그걸 아예 모르겠어요. 네. 저도 놀랬던 게 제가 생각했던 주인공은 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썼는데 이 이야기대로라면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게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역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악역이 행동하는 대로 주인공은 끌려다니고 어떤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관점은 그 주인공이었지만 사실 행동하는 진짜는 악역이었었던.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네,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책대로라면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악역이었구나.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기환 감독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책에서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곡성의 진짜 주인공은 그 곽도원이 아니라 악마가 진짜 주인공이다. 사실 곽도원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더 큰 이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악마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체하고 뜯어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설계할 것인가는 행동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이게 이야기가 가능하다. 항상 궁금했던 게 이 행동한다라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인공이 사건을 부리치거나 사건을 만들어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냐. 너의 이야기에는 지금 사건이 없다. 주인공의 행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동하게 만들지? 행동한다라는 게 정확히 뭘 분명 말하는 거지? 행동하게 썼는데 나는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행동하지 않는데 캐릭터의 매력이 전혀 없고 리뷰 하평하면 제일 많이 듣는 리뷰는 캐릭터가 안 느껴지고 캐릭터가 너무 수동적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 뭔가 행동한다 를 가져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이제 나온 건 또 주인공의 욕망이 뚜렷할 때 이제 이야기에 탄력이 붙는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한다. 좀 모호하긴 한데 진짜 뭔가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그때 이제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항상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누군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이해되고 영화를 봤을 때도 이해되지만 실제 쓰려고 했을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만드는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게 없어서 내 주인공한테도 뭔가 그런 욕망을 이렇게 채용시키기가 참 힘든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 주인공들은 다 뭔가 거세된 듯한 약간 부처 약간 다 해탈하고 해탈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약간 다 이런 캐릭터들밖에 없어서 참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플롯에 대해서 이걸 근데 플롯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현이 모호한데 저는 그냥 플롯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플롯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또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플롯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스릴러다, 뭐 아니면 멜로다, 뭐 이런 특정 장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장르 안에서 줘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먹은 채 이야기를 쓰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것 같은 게 장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장르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는 듯한 약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생충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 작품들에서도 그랬을 때고 뭐 이렇게 장르를 뭐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설국열차나 아니면 뭐 괴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가장 극찬받았던 거는 장르에서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그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약간 장르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장르 믹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본 장르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장르 믹스가 가능하다. 네. 근데 장르를 이해한다는 게 보통 장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장르를 공부해야 될지 그냥 단순히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들고 장르를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네. 책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네. 그 20가지 플롯. 네. 그 책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장르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고대 무대 연극했을 때부터 네. 있었던 네. 그런 이야기의 갈래가 결국에는 20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 그리고 그 20가지에는 다 법칙이 있다. 그럼 이게 장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방금 플롯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야기의 전형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의 전형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뭐 성장 플롯이면 주인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걸 그 기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라이벌 플롯이면 반드시 이제 대적자와 내가 무슨 관계여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복수극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었고 법칙을 딱딱딱 정해주는 그게 엄청 명료하게 거기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에 뭐가 필요한지 뭔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된다 장르가 뭐다 많지만 결국에는 많이 보고 많이 써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많이 보고 많이 써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진짜 최근에 많이 보고 사실 영화 좋아하는 척 했지만 그렇게 막 한 주에 한 편? 두 편? 한두 편도 그래도 많이 본 거죠. 그래요? 어쨌든 막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 꺼드럭대는 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총 편수라면 몇 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총 편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1000편 정도 보지 않았을까요? 1000편 이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왓챠 피디아 같은 데서 이제 헤비 유저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3000편, 5000편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한참 모자라다. 뭐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이거를 집중해서 보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신발언하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저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뭔가 보는 밀도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 결국에는 그냥 내 무의식의 창고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 머리를 혼잡하게 가득 채워야 아웃풋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적는 것도 멈추고 영화 보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멈추고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채우고 많이 꺼드럭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작가님은 아예 영화를 안 보신대요. 진짜요? 네. 영화 작가님이신가요?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와 대단하신데요. 정석영 작가인가? 진짜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영화 안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독창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오히려 안 봐서 사람마다 이제 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뭐 많이 볼수록 좋다 하지만 뭐 안 봐도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쓰는 건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건 확실히 쓰면 쓸수록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안 본대요. 책을 안 보고 그냥 영화 보고 쓰고 그것만 하고 한대요. 그걸로 이제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들어가지고. 많이 쓰시나요? 아니요. 그냥 이런 보기만 하고 쓰진 않습니다. 저는 시작은 많이 해요.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맞죠. 탁 시작은 많이 하는데 마침표를 찍은 거는 적다. 매우 적다.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만 이렇게 나오죠. 풍부하게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저런 거 재밌을 것 같아.
마침표를 찍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 이야기에도 얘기했지만 재미가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재미. 네. 내가 생각하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네. 글도 뭔가 뾰족한 지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확하게 이 작품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작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네.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그 공식, 법칙 이런 거에 정형화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양산형 콘텐츠가 돼버리기 십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콘텐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생각하는 재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재미라는 거를 딱 뭔가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막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되나 하면서 또 이런 공식들을 찾아보게 되고 공식에 맞춰서 또 쓰면 창의성이 부족하고 좀 진부한데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자기 세계에 또 매몰되게 되고 이런 거에서 감독분들이나 작가님들이 좀 되게 균형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승환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판다라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사람이 재미없으면 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재미없으면 글도 재미없다. 글도 재미없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참 제 태부를 찌르는. 글도 재미없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표현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글을 좀 쓴다 싶은 문장이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말한 사람이 재밌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막 개그맨처럼 이렇게 재밌는 게 아니라 네네.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이런 분들이 뭐 언변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네. 그냥 네. 흥미진진하거든요. 사람이 궁금하고.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아저씨 김원석 감독님 그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코미디이다. 자기는 결국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 멜로도 잘하고 휴먼도 잘하고 뭐든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결국 사람이 재밌어야 뭐든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커 만들었던 토드 필립스 감독도 그 전까지는 계속 코미디 영화 만들던 행오버라는 작품 아세요? 네. 그런 영화 만들던 분인데 이분이 딱 분위기 딱 바꿔서 조커 같은 영화 그런 영화 잘 만들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코미디 영화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뭔가 분위기 잡는 영화보다 사실 코미디 만드는 게 제일 어렵고 가장 난이도가 높다 해서 맞는 말 같습니다. 그 작가님 감독님들 보면 재밌으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 진짜 맞죠. 파묘의 장재영 감독. 장재영 감독도 와 입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보시면 와 너무 웃기세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들이 캐스팅이 왜 됐냐 하면 사석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들려준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네네네. 역시 재미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재밌다. 너무 부러워요. 재밌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재밌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사석에서 날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신 잘 쓴 이야기, 잘 쓴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어요? 저는 일단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잘 썼다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괴물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썼다라기보다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 그게 참 그 흥행성과 뭔가 그 안에 아까 말했던 형이 말했던 심층서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밀도까지 꽉꽉 채우면서 상업성까지 챙기는 게 저는 괴물이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들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완벽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 감정이나 이런 것도 참 느껴진다. 욕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딸을 이렇게 엄청난 욕망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런 전형을 이용하면서 상업성까지 챙긴 게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다. 저도 괴물. 아 그래요? 고레다. 고레다. 역시 몬스터들이 대단히 재밌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 저는 왜 잘 쓴 이야기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비틀어요. 네. 뭐 주인공은 행동해야 된다. 네. 뭐 3가지 공격점이 있어야 된다. 뭐 장르에는 장르의 특성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거를 다 비틀었는데 이걸 다 비틀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비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행동하는 주인공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오해들,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냥 관찰할 뿐인데 그게 큰 어떤 울림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걸 또 어떤 단어로 이걸 표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느꼈던 감정을. 영화는 연출이나 다른 부분도 캐릭터나 연출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잘 썼다고 느꼈던 거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이제 영화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론들이 의미가 있나 싶다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 초기 작품들도 봤을 때 약간 이런 저희가 얘기했던 뭐 행동하는 주인공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작품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영화의 세계란 참 이야기의 참 이렇게 모호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물 제가 이제 항상 누가 제 최애 영화 물어보면 전 괴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고레다 히로카즈 괴물 이게 참 점점 저에게 상처가 되려고. 아니 봉준호 그러면 이제 다 실망해요 이제. 무슨 괴물이 봉준호 괴물이야 다 이렇게 괴물하면 고레다 히로카즈지. 참 저한테 상처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작법서를 봤지만 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분들도 정답이 없는 것에서 가장 쉬운 길, 이미 자기들이 밟았던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걸 또 제시해줄 뿐이고 뭐 힌트 정도만 좀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적용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재미없는 이야기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그거를 피해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